이강민의 잡지사 4월호 17번째 페이지. 하나만을 목 놓아 외치며 과학 꿈나무를 키워낼 씨앗을 심고 있는 분입니다.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 곽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작가님, 저희가 화제의 코너 원스 어폰 어 타임인 주길표를 진행하면서 네네. 스웨덴만큼이나 자주 등장한 단어가 있다는데 뭘까요? 뭔지 아십니까? 반도체 얘기가 반도체 이야기 많이 그렇게 했었죠. 많이 네, 나왔죠. 반도체 얘기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저희 에디터가 대뜸 제2의 반도체 산업이 있다더라. 좀 궁금증을 가지더니. 그런 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유행어죠. 아, 그래요? 김도 뭐 바다의 반도체다, 검은 반도체다. 반도체도 뭐 전 무슨 해야겠네. 얘기도 들어봤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머리카락 자르는 미용실, 예. 헤어드레싱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네일 아트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잘한다. 뷰티 산업. 네, 그래서 뭐 미용실이 제2의 반도체다. 뭐 네일 아트가 제2의 반도체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들어봤는데 예. 오늘의 제2의 반도체는 또 무엇을 고르셨는지. 오늘의 제2의 반도체는 종자 산업이 그렇게 뜨고 있다고 아하. 말씀하셔서 제가 작가님께 슬쩍 던져봤더니 이번에도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하셔서 자, 전도 유망한 사업으로 떠오르는 종자 산업 이야기를 이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종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종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거를 진짜 역사를 바꿔놓은 한 알의 종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사실 많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싶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 한국인의 얼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조선시대 문화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조선시대를 전체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던 조선의 모든 사상의 뿌리가 되었던 어떤 학문, 어떤 뭐 그런 사상이라고 하면 뭘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유교 아닙니까? 유교 중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성리학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성리학이 언제 어디서 나온 건지 혹시 아시나요? 송나라 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려 시대 때 중국에서 이제 나온 것인데 네. 성리학이 엄청 심오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빠져든 거죠. 아, 그래요? 성리학이 엄청 심오한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고 어떤 뭐 인생에서 실용적인 문제에 골몰하는 데만 굉장히 심취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심오한 사상이 출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여유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중국 송나라에서 도대체 이렇게 좀 터무니없을 정도로 심오한 이런 학문이 갑자기 그것도 전 세계적인 역사에서 봤을 땐 좀 중세 시대에 왜 갑자기 출현했느냐.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요. 고대에 사람이 문명이란 걸 처음 일군 이후에 뭐 공자가 등장하고 소크라테스가 등장하고 뭐 석가모니가 등장하고 등등하면서 갑자기 사상이 갑자기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에 한 번 있긴 했었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사람이 문명을 만들고 성장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사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심오한 생각을 한 철학자들도 있었다 이러면 되는데 중세 시대라고 하면 뭔가 좀 그런 거는 잘 안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중국 송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심오한 성리학이 나왔느냐. 이유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빼놓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안정됐기 때문이다. 경제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송나라다라고 하면 경제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중국의 역사상의 나라다라고 하는데요. 예. 왜 중국의 송나라가 그렇게 경제가 강해졌느냐. 중국의 송나라 때쯤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남쪽 지방을 많이 개척을 합니다. 네. 원래 중국의 본토, 중국인들의 중심지라고 하면 흔히 이제 중원이라고 부르는 지금의 뭐 로양, 시안 뭐 이런 낙양, 장안 뭐 이런 데가 중국의 전통적인 중심지죠. 그래서 그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 쓰죠. 요즘 장안에 화제인 뭐가 있다라든가 뭐 가끔 이제 이 출판계에서는 그런 말도 씁니다. 뭐 낙양의 집가를 올리고 이런 말도 씁니다. 그게 옛날부터 중국의 중심지가 낙양, 장안 이런 데였기 때문에 그런 말이 흘러 지금도 21세기 한국에서도 쓰이고 있는 건데 이런 지역은 중국에서 보면 양자강 북쪽 황하강 유역에 지금 전체 중국으로 보면 상당히 북쪽 지방이거든요. 뭐 홍콩, 샹하이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북쪽 지방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가 원래 전통적인 중심지였는데 뭐 수나라 시대, 당나라 시대 이런 시대를 지나면서 북쪽 지방은 아무래도 유목민족들의 침입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쇠락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중심지가 남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흔히 이제 강남 지방이라고 부르는 양자강 이남 지방을 개발해가지고 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비가 강남 간다 뭐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우리나라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에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가는 걸로 가지고 그렇게 제비가 멀리 간다고 안 하겠죠, 그죠? 아니죠, 아니죠. 중국의 양자강 이남 지방까지 제비가 날아간다라고 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비가 강남에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네. 송나라 시절에 이제 강남이 개발된 이후에 그 지역이 부유해졌기 때문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제비가 강남 간다 이런 식으로 강남하면 어떤 부유하고 발달한 중국의 대표가 된 것인데 아, 그렇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강남 지역이 원래는 그렇게 개발도 별로 안 됐을 것이고 네. 기후나 풍토가 다르다 보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이 심던 그런 작물도 잘 안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지역이 잘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부유한 지역이 되어서 송나라 시대 경제가 엄청나게 크게 발전을 했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남부지방이 좀 더 부유하다라는 뭐 샹하이, 뭐 광저우 남부지방이 좀 더 부유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어떻게 그런 대전환이 일어났느냐. 중국 그 뭐 5월 동주 이런 고사성어 같은 거 나올 때만 해도 예. 양자강 남쪽 지역은 약간 중국에서는 문화가 뒤떨어진 지역이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왜 이런 대격변이 일어났느냐. 모르겠는데요. 이 송나라 시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네. 중국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옛날에 농사하던 종자를 뿌려보니까 잘 안 크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기후가 훨씬 더운데. 다르죠. 예. 홍콩의 날씨가 얼마나 전혀 습하고. 습하고 네. 다릅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점성이라는 곳에서 네. 점성성 이름입니다. 성 이름이 점성인데 네. 지금의 지역적으로는 아마도 지금의 베트남, 네. 민족적으로는 지금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 민족하고 가까웠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남아시아의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 점성에서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는 별을 한자로 도라고 합니다. 쌀은 미라고 하지만 네. 점성도라는 그 벼품종의 씨앗 하나를 어떤 중국 남쪽에 있던 사람 하나가 예. 동남아시아에서 뭐 표류해서 떠나려온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예.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거 심어가지고 기르는데 더운 날씨엔 이거 잘 자라던데요? 라고 하면서 가져온 사람이 아마 하나 있었나 봐. 우연히 그렇게 들어왔나 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중국 남쪽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심었더니 잘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도가 송나라 시절에 널리 퍼지면서 네. 중국 강남 지방의 생산력이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이 송나라 때 엄청나게 부유해집니다. 안남미 쌀 농사가 이런 건가? 훨씬 잘 되니까 예. 지금의 안남미하고 조금 비슷한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점성도라는 품종이 도입이 되면서 네. 중국 송나라 때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었고 중국 사람들은 뭐 중국 사람들만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무슨 얘기 하냐면 송나라가 몽골 제국에 멸망하지 않고 50년만 더 유지되었다면 송나라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만 하는 이야기긴 한데 그래도 막 그 정도로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력이 발전할 수 있었고 그런 화려한 경제 속에서 성리학이라는 아주 심오한 사상이 발전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조선으로 건너와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사상이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것만 파고드는 바람에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뭐 갑자기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서 너무 친근하게 반말하고 막 이러면 예. 형, 넌 위아래도 없냐? 동방예의지국 몰라? 이런 성리학 그렇죠. 문화가 지금도 우리나라에 뿌리 깊게 이렇게 자리 잡은 경제적인 이유, 기술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보자면 어쩌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건너간 점성도 씨앗 한 톨 때문일 수도 있다. 종자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제 과거 얘기고 미래에도 네네. 이제 종자 산업이 중요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종자라는 게 정확히 정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종자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씨앗을 종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 말뜻이. 그래서 정확하게 뭐 종자가 중요하다, 종자를 보존한다 이런 말은 다양한 품종의 혹은 뭐 다양한 종이나 속에 그런 생물을 길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자원이다라는 뜻에서 이제 종자가 중요하다, 종자가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작물을 키워내려면 네. 정확한 어떤 품종을 키워내려면 그 품종의 씨앗을 갖고 있어야지. 그 씨앗이 개발되어 있어야지만 그 식물을 계속 심어서 유지하면서 미래에도 계속 볼 수가 있을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품종 더 뭐 질이 좋고 더 잘 자라나고 더 여러 가지 새로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뭐 효험을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우려면
그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종자를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된다. 혹은 잘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미래에 종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맛있는 수박을 먹고 싶다. 라고 하면 수박 씨앗이 더 좋은 게 잘 개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아주 상식적인 생각부터 할 수 있는 이게 것이고요. 수산물 이런 데도 쓰는 단어인 거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돼가지고 종자라는 말 자체가 식물의 씨앗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생물들의 그 품종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전적인 자원에서도 좀 널리 종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 그걸 대표로 이제 종자라는 이유로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씨앗 상태로 되어 있는 식물의 씨앗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조건만 잘 맞으면 오랫동안 보관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 개발해 놓으면 그래서 보관을 잘 해 놓으면 언제든지 그거를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되면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내가 특이한 그런 밥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쌀 품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종자를 내가 하나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걸 심어가지고 팔아봤더니 사람들이 그런 밥맛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 이건 너무 고소하잖아. 이게 밥이야 깨소금이야. 이런 거 싫어. 없어. 그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특이한 걸 개발하냐는 건 내가 자원이다라고 해가지고 보관을 해놓으면 조건만 잘 맞춰주면 보관이 간편하기 때문에 10년이고 20년이고 50년이고 보관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씨앗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다못해 이제 종자하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껍질을 깐 쌀도 묵은 쌀 놔두면 벌레만 좀 안 생기게 잘 해주면 오래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조건만 잘 맞춰주면 종자가 오래 보관되기 때문에 자원으로서 어떤 그 종 유전자를 유지하기에 좋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만 한 10년, 20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고소한 쌀을 먹는 막 그런 풍습이 2080년에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개발해 놓으신 이거 우리 집 장롱 속에 하나 종자가 보관돼 있었다. 그래도 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지역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아라연이라고 해가지고 고려 시대의 연꽃 씨앗이 우연히 진흙벌에 하나 박혀 있는 게 있었는데요. 진짜요? 한 8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죠, 고려니까. 네, 그게 캐 보니까 씨앗이 상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하다가 그걸 심어봤거든요. 그래서 꽃이 핀 겁니다. 거기서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꽃이 폈으니까 이거 건들지 마 해가지고 꽃이 피면 이제 자라나가지고 씨앗이 거기서 새로 생기겠죠. 그거를 씨앗이 많이 생기면 그걸 심어서 또 씨앗을 많이 불리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품종으로 지금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800년 전에 고려인들이 보던 그 연꽃 그게 지금 그대로 지금 다시 진짜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탄생을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21세기에 우리나라의 성과로도 나타났을 만큼 보관이 잘 되는 게 종자고 그런 만큼 하나 잘만 개발해 놓으면 어떻게 좋은 걸 개발해내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가치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혹은 미래의 어떤 재난이나 기후의 큰 변화 환경의 큰 변화로 인해서 어떤 품종이 없어졌을 경우에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바나나 같은 경우에 1950년대, 60년대만 해도 세계적으로 바나나 품종이 한 두세 개 정도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나나 아마 곰팡이류의 병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병이 세계적으로 퍼지는 바람에 바나나 품종 중에 지금 많이 유통되는 하나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가 다 전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1900 할아버지들 중에 아주 어릴 때 바나나 드셔보셨다고 하시는 분은 지금 우리가 먹어보지 못한 맛의 바나나를 드셔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구할 방법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요. 멸종돼버렸어요. 한 20세기 초만 해도 엄청나게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종자만 어떻게 잘 보관이 되어 있었다면 복구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 정도로 잘 보관된 종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복제인간 만들듯이 해가지고 되살려 본다 어쩐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종자가 우리가 잘 보관이 되어 있다면 되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그 라디오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종자 품종이 잘 개발이 되면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클 수 있느냐 아주 좀 원통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사례로 아주 대표적인 것이 청양고추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청양고추. 네, 고추 하면 한국인의 어떤 대표적인 매운맛, 한국인의 매운맛. 그럼요. 한국인의 고추, 약간 오감 이상한가? 하여튼 가장 대표적인 한국인의 양념으로 쓸 수 있는 작물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맵부심이 있죠. 그 중에서도 고추 품종 중에 아는 거 대봐라라고 하면 청양고추 또 뭐 있지? 약간 그럴 정도로 품종으로 특별하게 좀 유명해진 거는 청양고추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청양고추라는 게 특히 요즘 우리가 유통하고 있는 많이 먹고 있는 그 청양고추 그 품종은 그러니까 제일 메인 청양고추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그렇게 뭐 예로부터 고려 시대 때부터 이렇게 뭐 내려오던 게 아닙니다. 일단 뭐 고추라는 게 지금과 같은 고추가 전래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재배된 된 것도 조선 후기부터 이거니와 예. 청양고추라는 이 품종 씨앗이 개발된 거는 정말 최근에 1980년대 초의 일입니다. 진짜 얼마 안 됐네. 이게 개발되는데 극적인 역할을 한 분으로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으로 많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분이 유이룽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예. 일본의 카레 회사에서 카레가 좀 매운 카레가 좀 땡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래서 매운맛을 가미하는 그런 성분을 일본 사람들 카레 좋아하니까요. 네. 카레에 좀 추가를 하고 싶은데 네. 그거를 어디에서 좀 추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고추 품종 중에 좀 매운 거를 좀 개발하면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서 매운 성분을 짜내서 우리가 카레에 넣는 용도로 쓰고 싶다라고 유이룽 박사에게 이렇게 좀 의견을 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유이룽 박사 열심히 고추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예. 기막히게 향이 좋으면서도 매운 고추 품종을 하나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일본 카레 회사에서 무슨 뭐 딴 시들해졌는지 딴 이유가 있었는지 뭐 거래를 안 했어요. 아, 뭐야. 예, 그래가지고 일본 카레 회사로는 팔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그냥 먹어도 뭐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정도면 한국인들이 뭐 된장찌개 같은데 칼칼하게 괜찮을 것 같은데라고 쌈장만 해가지고 찍어 먹어도. 그걸 그냥 한국에서 일반적인 고추로 그냥 판매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느냐. 네. 여러 가지 품종의 고추를 골라와가지고 이것도 길러보고 저것도 길러보고 잡종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만든 제품이겠죠. 예. 그래서 그 씨앗의 제품을 청송 쪽에서 구해온 고추하고 영양 쪽에서 수입해온 고추하고 거기서 좀 온 자원들이 중요해가지고 이 품종이 탄생된 것 같다라고 해서 예. 이 회사에서 청송의 청자 영양의 양자를 따서 청양고추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약간 청양고추를 가지고 좀 약간 다툼이 벌어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요? 청송에서 우리가 청양고추의 본고장이다. 네. 영양에서 우리가 청양고추의 본고장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청양이라는 곳도 있잖아요. 있죠. 충청도에 가면. 네. 우리가 청양인데 우리 동네에서 고추 심으면 네. 청양고추 우리가 청양고추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멀지 청양고추에서도. 않아. 예. 예. 청양의 아마 마스코트로 무슨 뭐 고추 돌인가 뭐 그런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막 새 동네에서 막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거 헷갈리네. 청양고추의 본고장이라고 막 다투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 유일웅 박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청양고추를 개발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일하던 그 실험실 연구소가 있던 곳이 사실은 진정한 청양고추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예요, 그게? 그런데 그게 애매한 게 예를 들면 뭐 청양고추의 본고장은 사실은 서울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고 오묘한 게 뭐냐면 청양고추가 80년 초에 개발되고 잘 팔렸잖아요. 그죠? 근데 90년대에 IMF를 겪으면서 이 회사도 유일행 박사 근무하시는 회사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가 이런 청양고추 같은 중요한 씨앗을 갖고 있다,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미국의 거대 농업회사에서 이 회사를 냉큼 인수를 해갑니다. 그런 다음에 또 세상이 희한하게 바뀌어가지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인수합병이 벌어지면서 미국의 이 거대 농업회사의 이 종자요 사업하는 부분을 독일의 거대 화학회사에서 이걸 또 냉큼 사갔거든요. 독일로 가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독일의 레버쿠젠에 본사가 있어요. 그래서 막상 청양고추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거래되는 그 품종 씨앗이 팔려서 재배가 되면 돈 벌어가는 사람들은 레버쿠젠 사람들이 돈을 벌어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청양고추의 본고장은 레버쿠젠이 아닌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 이런 거 보면 좀 약간 안타깝거나 이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지. 뭔가 자부심을 뺏긴 느낌. 그래서 종자가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러네. 이게 종자가 중요한 게 요즘 이런 품종 개발이나 뭐 유전자 개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들어와서 되게 중요해진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농업이 발달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람들이 조선시대 이럴 때는 모르지 않았어요. 종자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를 나타내주는, 아주 강렬하게 나타내주는 속담이 뭐냐면 속담이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 무슨 뜻이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헛소리 한다는 거 아니에요? 헛소리라는 뜻이에요. 의미 없는 소리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되게 슬픈 속담인데 씨나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락이 별하는 뜻의 옛말이거든요.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방언으로 별을 나락이라고 합니다. 씨나락이라는 게 나락이 별하는 뜻이기 때문에 벽씨라는 뜻이에요. 근데 귀신이 벽씨를 왜 까먹을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흉년이 들어가지고 네. 먹을 게 정말 없으면 네. 사람들이 팍팍 쌀 창고를 긁어가지고 마지막 한 톨 남은 쌀까지 다 긁어가지고 죽 쏘아가지고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배가 고프면 네. 마지막으로 건드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끝까지 안 건드린 게 뭐냐? 다음 해에 씨을 씨앗으로 남겨둔 벼는 아. 최후의 순간까지 안 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배고프다고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다음 해 농사는 못 짓게 되니까. 나무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벽씨, 씨 나락은 안 건드리거든요. 그래야죠. 예. 근데 그러다가 너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면 네. 목숨을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고 귀신이 되면 그 귀신이 원한이 생겨서 떠돌다가 그 남겨놓은 써먹어 보지도 못하고 남겨놓고 목숨을 잃은 그 씨나락을 귀신이 까먹고 있다라는 그런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그냥 어떤 해악의 민족이죠. 어떻게 보면 냉소의 민족인 거죠. 한국인의 속담이. 그런 뜻이구나. 야, 이미 목숨을 잃어서 귀신 된 다음에 남겨놓은 씨나락 까먹고 있으면 뭐하냐. 살아있을 때 먹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라는 뜻에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다라는 말이 무의미한 소리, 헛소리라는 뜻이 된 것인데요. 이런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옛날에도 사람들이 중요성. 종자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아주 애절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벌써요. 아예 저희가 사실 우장춘 박사 얘기를 뒷부분에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한 편을 빼서 만들면 어떻겠냐고 지금 제안이 들어왔어요. 어떠신가요?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시죠. 다른 얘기를 더 마저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콩을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수입해서 먹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다량 수입하는 콩의 원산지가 만주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라는 게 그런 학설이 상당히 유망하게 퍼져 있습니다. 콩을 정말 많이 생산하고 다양한 재래 콩 품종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세계에서 콩기름 이런 거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하면 순위에서 밀리지 않을 나라가 중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콩이 어디에서 굉장히 예전부터 많이 있었느냐라는 결론이 나오냐면 만주 지역에서 콩이 예전부터 좀 많이 있었다라는 쪽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주라는 지역이 압록강만 건너면 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콩이 무슨 우리는 압록강 북쪽에만 자랄래, 압록강 남쪽에서는 절대 안 자랄래, 뭐 이랬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기에 한반도 북부, 만주 남부 요쪽이 세계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주요 콩들의 최초로 발생한 지점이 아니냐. 어쩌면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으시고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잡은 곳도 만주 남부, 한반도 북부 요쪽이니까요. 털을 잡으시고 처음으로 사람들이 주로 농사지어서 많이 먹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로 손꼽을 만한 것이 어쩌면 콩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한반도 북부 이런 데서 쌀 농사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쌀 농사는 이제 남쪽에 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잘 되지. 그래서 뭐 콩의 원조는 어쩌면 한반도 어쩌면 뭐 최선 조선족 이 정도 아닐까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없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약한 너무 좀 이렇게 자랑하려고 한반도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곡식 이름이나 이런 것 중에 사실은 한자어로 곡식 이름이나 작물 이름 중에 한자어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사과, 포도, 뭐 수박 다 뭐 한자어나 이런 게 섞여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콩 이런 거는 되게 짧게 한 글자짜리 말이면서도 순우리말이기 때문에 뭔가 진짜 뿌리 깊은 전통이 있는 거 아닐까? 많이 썼을 것이다. 그런 식의 생각이 있어서 적어도 콩 품종이 다양하게 발달하는데 콩 종자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발달하는데 한반도와 바로 연결된 이 만주 남부 지역의 그런 콩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수목 중에서도요. 이제 모태가 우리 거였는지도 모르고 지금 역수입하고 있는 신품종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일례로 라일락꽃 중에 키가 작고 꽃이 화려하고 향이 좋아서 관상용으로 요새 인기가 굉장히 높아진 미스김 라일락이 있는데요. 이 미스김 라일락의 원조가 북한산 털 개회나무라고 합니다. 네네. 이 미스김 라일락 이름도 특이하고. 이게 미국의 엘윈 미더라는 분이 이걸 가져가지고 이제 품종으로 이렇게 개발해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서울의 북한산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라일락이 좀 기가 막힌 느낌이라 가지고 요거를 미국에서 심어서 내가 품종으로 개발해 가지고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이게 품종화돼서 지금 이렇게 퍼져 나간 것인데요.
그때 마침 북한산을 같이 오르던 뭐 어떤 썸을 타던 그런 분일 수 있겠죠. 그분이 김씨성을 가진 어떤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미스 김 라일락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예. 로맨틱하네. 그러니까 뭐 사실 킴이라는 이런 이름이 미국에도 사실 있는 킴 베이싱어 뭐 이런 배우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라 킴벌리 이런 걸 줄여서 킴이라고 하잖아요. 킴 카다시안. 예, 그래서 킴 카다시안 뭐 그래서 예. 착각하면 미국의 그런 어떤 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거에서 나온 라일락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거 수입도 많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의 이제 김씨에서 나온 그런 미스 김 라일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역수입한다는 게 재밌으면서도 또 신기한데요. 종자은행이 전 세계 2개가 있는데 네네네. 하나가 이제 노르웨이에 있는 네.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라는 곳이 있고 네네. 나머지 하나가 네. 다름 아닌 우리나라에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기구에서 인증을 해놓은 종자은행으로 알려져 있는 곳인데요. 네. 유엔 식량무역기구 FAO에서 지정한 세계 2번째 종자안전 중복보존소라는 이름으로 인정받은 곳이 우리나라의 백두대간의 국제종자보존소. 이게 아마 경상북도 봉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봉화 생각나는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장구나이트의 고장. 그러네. 아연을 캐기도 그러네. 하는 그 고장. 예. 그곳에 깊은 산이 많은 곳이죠, 그죠?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종자를 보관하는 곳도 이제 생긴 것인데요.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종자 보관소가 있는 곳은 스발바르 글로벌 시드볼트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리고 있는 볼트 이제 금고라는 곳이고 시드 씨앗이라는 뜻이니까요. 종자 금고라는 뜻입니다. 네. 스발바르라는 곳은 이제 스발바르 제도라고 하는 이제 섬도 있고 노르웨이에 있는 아주 추운 이제 섬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도 별로 안 사는 곳이에요. 여기에 왜 이런 종자은행을 만들어 놓았느냐? 일단은 추운 곳이기 때문에 냉동 보관을 하기가 편합니다. 그런 온도가 있어서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별로 안 살고 좀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곳 같은 그런 장소인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핵전쟁이 일어나거나 무슨 세계적인 큰 난리가 나도 예를 들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영화에서 나오는 무슨 뭐 좀비 대파국 같은 게 일어났다라고 해도 좀비도 여기까지는 별로 안 올 것 같다. 이런 춥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는 쓸데없이 좀비도 이런 곳에 올 이유는 없을 것 같다. 라는 곳에 종자은행을 만들어 놓고 각종 중요한 씨앗을 여기에 쭉 보관해 놨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보관하려고 노력을 안 했는데도 연꽃 씨앗이 800년도 보존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1000년, 2000년도 보관해 놓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러니까 약간 SF적인 상상력을 생각을 해보자면 지구가 다 멸망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막 완전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 끝나고 전 세계에 한 뭐 1000명 정도만 겨우 살아남았다 칩시다. 그리고 진짜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여력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 인구도 한 몇만 명으로 늘어나고 좀 여력이 좀 생겼다라고 하면 그 중에 탐사를 잘하는 추위를 잘 견디는 대원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야, 네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아느냐. 예를 들면 어디 뭐 하와이에서 사람들이 살아남았다고 칩시다.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아느냐. 노르웨이의 스발바르로 가라. 거기 가면 우리가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심어서 길렀던 그 수많은 과일, 곡식들의 씨앗이 거기 다 있다. 그것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옛날에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좀비들이 나타나기 전에 풍요롭게 우리가 누렸던 그 모든 거를 다 복구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한 명의 대원을 노르웨이 스발바르까지 보낸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이 불만 품을 수 있잖아요. 왜요? 아니 노르웨이 스발바르 그 멀리까지 어떻게 가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까지만 가라. 하와이 사니까 한국에 경상북도 봉화 정도만까지 가도 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만 마련해 놓는 것보다는 2개 정도 마련해 놔야지 더 안전할 수 있으니까 한국에도 이런 종자은행이 마련되어 있다.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종자에 대한 이야기, 뭐 우장춘 박사 얘기와 곁들여서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마지막 질문이 곽재식 작가 선정 오늘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단 하나의 종자, 진정한 관심 종자를 하나 꼽아주신다면 이거 참 쉽지 않은데 기대됩니다. 굳이 하나 제가 골라보자면 굳이 하나만 골라보자면 이게 진짜 쉽지 않은데 제가 지금 2개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월드컵이 펼쳐지고 있구나 머릿속에. 그래도 하나 골라보자면 1위. 저는 밀 종자를 좀 고르고 싶습니다. 밀이요? 밀가루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밀. 왜죠? 쌀하고 옥수수하고 요 3개 사이에서 제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셋 다 식량으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럼요. 작물이거든요. 예. 근데 왜 밀을 골랐느냐? 네. 일단 쌀은 비가 좀 많이 오고 좀 공을 들여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미래의 식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그런 굶주림에 지친 나라에서 기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쌀도 요즘 많이 개발이 돼가지고 내적 갈등. 조금 좀 그런데 그래도 처음에 이제 밀로 고르기로 했으니까 네네네. 밀이 약간 건조한 지방이라든가 조금 추운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기를 수가 있어가지고 네. 좀 널리 기르기에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런데 밀 같은 경우에 사실은 19세기까지만 해도 세계의 밀을 이렇게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기르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굶주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네. 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상재해에 네. 강한 품종을 예를 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꺾여도 좀 잘 자라나는 버티고 잘 자라나는 그런 품종을 구해와가지고 잘 되살려서 세상에 새롭게 품종을 퍼뜨린 그 밀 씨앗이 지금 여러 가지 굶주림으로 고생하고 있는 나라들을 많이 좀 살려주는 역할을 했는데 예. 이 밀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했던 중요한 밀품종이 어디에서 왔느냐? 네. 일본에서 구한 안진뱅이 밀이라고 하는 일본? 키가 좀 작은 밀 씨앗을 구해서 온 게 세계에 퍼져나. 그러니까 그 씨앗을 가지고 개량을 한 게 세계로 퍼져나갔거든요. 의외다. 근데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어떤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냐면 예. 꽤 그럴 듯한 주장이에요. 근데 이제 뭐 확증은 아직 약간은 부족해가지고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정설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일본의 안진뱅이 밀이라는 게 일본에서 무슨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부터 쭉 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20세기에 그 일본의 전 세계에서 각종 밀품종을 이렇게 구하러 갔을 때 일본에서 안진뱅이 밀품종이 그때는 갑자기 이렇게 쓱 구해진 거예요. 20세기에는. 그래서 아니 일본의 이 안진뱅이 밀품종이라는 거. 그 세계의 그 연구소 사람들은 일본에서 안진뱅이 밀품종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일본에는 그 품종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간 건데 라는 문제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일제강점기에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던 거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에 한국이라는 이 땅을 지배한 다음에 일본 과학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한국에서만 있던 수많은 종자들을 수집해 갔습니다. 그 중에 뭔가 쓸만한 게 있으면 개발해가지고 기르려고. 그래요. 그 지금 뭐 샤인 머스킷을 등록 안 해가지고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막 한국에서 기르고 뭐 이런 이야기에 한 100배, 1000배 정도에 해당하는 일이 20세기 초에는 가져갔어, 오히려. 일본에서 한국의 거를 가져가는 일로 벌어졌던 거죠. 가만 보면 그때 밀 품종도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거든요. 가만 보면 키가 좀 작은 밀도 건너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과학자 중에는 그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해야 한 밀품종이 탄생을 하는데 기여를 했던 안진뱅이 밀 품종의 원조가 한국 남부지방 아니냐 이런 학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돼서 원조가 어딘지를 떠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했고 앞으로 기후변화 시간에 더욱더 많이 개량하고 개발을 하면 위기를 닥쳐서 더 고생할 사람들을 많이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쌀도 그 비슷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 막 그런 게 있어요. K 쌀 벨트, K 벼 벨트 이런 거를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쌀 품종 많이 개발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비가 좀 오는 그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지역 같은데 그런 데다가 한국 쌀 품종 잘 개발된 거를 퍼뜨려 가지고 심어 보면 그 지역의 굶주림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 가지고 요즘 그거 연구하는 우리나라 과학자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뭐 K 쌀을 K 벼를 아프리카에 뭐 중동에 퍼뜨려 보자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 가지고 요거를 제쳐놓기가 조금 아쉬운데 그래도 밀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밀을 오늘은 고르셨습니다. 여기까지 자 인류의 먹거리를 책임질 종자 이야기 또 재미있게 풀어주셨습니다. 구학식 작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